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FSK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점장을 맡고 있는 이혜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 이제 세미나를 열어보는 건데 외부에서 손님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로 인해서 많이들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약관을 알면 영업이 보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할 거고 다음에 또 6월 22일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6월 12일 날에는 또 다른 버전으로 또 준비를 할 거고 해서 시리즈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취지는 우리가 이제 그 경쟁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홈쇼핑을 가지고 이제 DB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일하는 스타일들이 다 있으실 건데 이런 식으로도 영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도 오셨는데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잠깐 있어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를 하겠어요. 삼행시를 준비를 했는데 문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소나기니까 일단은 이제 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소중한 걸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나누고 살아야 한다.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지금인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이 뒤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 발걸음이 여기 오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또 같이 일할 수도 있고 합류할 수도 있으니까 약관을 통해서 바로 보인다. 이걸 좀 잘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강사님 되게 바쁘신 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에 약관이 보인다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실 거니까 많이 잘 들어서 영업 환경에서 활용을 하시고 다음번에 또 많이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가급적이면 오래도록 공감하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최고라 여기며 지내는 매트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최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FSK에서 이렇게 외부의 손님들을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또 거기에 저희 회사를 이렇게 함께 하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매트라이프에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중에 저희가 질병 마케팅의 일환으로 약관이나 아니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약관들에 대한 비교, 어떻게 보면 보상 전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약관에 비춰서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가 시리즈물로 가지고 있는데 지난달, 지지난달 이렇게 안내를 드렸더니 이제 FSK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관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약관과 관련해서 저는 매트라이프 생명이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게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에 매트라이프 생명에 입사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 매트라이프에 젖은 낙엽처럼 붙어 있습니다. 왠지 분리수거 당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회사가 시키는 거는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매트라이프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있으면서 가장 큰 불만족스러웠던 거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족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트라이프라는 회사는 변액보험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상품 내용으로 봐서 아니면 가입 설계서상의 해지환급 예시표 이 하나만 가지고 고객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밖에 표현을 못하니
그러다 보니 실제 매트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나타나진 않지만 정작 매트라이프에 가입하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무튼 그 변액에 대해서 딴 걸 떠나서 수익을 잘 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변액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매트라이프조차도 저는 매트라이프 설계사로 있으면서 펀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변액보험이라고 하면 그 변액보험의 수익이 근간이 되는 하다못해 어떤 1번, 2번 펀드들에 대해 가지고 이 펀드들에 대해서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펀드를 선택해서 안내 드릴 수는 있지만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이 펀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매트라이프 자체도 본인 설계사들에게 해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다만 올해의 경제 전망에 비춰가지고 어떤 펀드들을 선택하시면 조금 유용할 겁니다라는 정도는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매트라이프에서. 그러다 보니 설계사들이 알아서 공부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랬던 부분에서 또 하나의 매트라이프의 불만이었으면, 또 하나는 생명보험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속과 관련한 교육들을 참 많이 시켜줍니다. 특히 저희들이 흔히 표현하기는 쉽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슴 뭉클함, 보험에 대한, 보장에 대한 가슴 뭉클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 눈물 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즐거운 얘기들까지 참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저희들 교육을 받는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고객에게 전달하려다가 가슴이 무너지죠. 언제 무너지나요? 뭐 거절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거고,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저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밀어버릴 때, 아니면 연기해버릴 때, 마침 저는 오늘 클로징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아니면 설계서를 준비를 해갔는데 그 약속이 미뤄지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좀 물음표가 머릿속에 많이 달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조차도 그들에게 가기도 전에 아예 막혀버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계속 설계사로서 일하는 게 나한테 어울리는 걸까? 아니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걸까라는 여러 가지 물음표를 주더라는 거죠. 즉 좋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쉽과 관련해서 제가 아직도 한 10년이 넘게 매트라이프에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했던 고객분들이 해줬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딱 한마디 때문에 계속 매트라이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들이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고객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할 때도 있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고객이 계약을 할 때나 아니면은 고객들을 다른 고객분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이럴 때 저희가 참 고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고객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느 순간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가 생각해 보면은 딱 한순간입니다. 언제? 보험금 받을 때. 딱 보험금을 받는 그 순간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도 매트라이프에서 변액 계약들을 이렇게 하면서 환급률이 200%가 넘어가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270%돼 있는 고객분들도 있는데, 그들은 저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익이 그만큼 나는 거 원래 그런가 보다 해요. 원래 그만큼 나야 되나 보다. 그래서 변액 가입한 거 아니야? 딴 데 가서는 변액이 그렇게 수익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 계약은 해주시죠. 추가 계약은 할지언정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만 단돈 2만 원, 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셔서 그분들이 보험금을 받는 단 만 원, 2만 원의 보험금만 받더라도 그들은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계속 일하게 되는데, 거기에 약관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객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얘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보상이라는 걸 지급하게 된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고객에게 지급된 그 보상이 바르게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부족하게 지급되진 않았는지, 오히려 거절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보상 내용에서 합리적으로 보험회사가 잘 지급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식의 표현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고, 그래서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클레임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고객들의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특약들을 통해 가지고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항목에서는 지급을 하다가 어떤 항목은 그 클레임 담당자가 그걸 놓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객이 받은 보험금이 전체 총량이 맞다 틀리다를 한번 확인 또 해드려야 될 필요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관이라는 거를 저희 설계사분들께서 엄격하게 좀 공부도 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보시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본사에서 직접 나와서 본인 회사들의 약관을 교육해주는 적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들이 손해사용사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할지언정 회사 본사에서 왜 정작 그들이 얘기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는가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계사는 아주 중요한 저희 영업 인력 직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동의를 하실까요? 여기에 본인이 설계사하면서 본인이 계약을 안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보험 계약을. 내 계약은 내가 설계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그다지 보험회사에서는 이롭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뭔가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게. 그래서 회사가 나서가지고 약관과 관련한 교육들을 하지는 않다 보니 그런 약간의 조금 회사의 꿍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건데 그런 불만족스러움을 매트라이프 내에서 저희가 교육팀을 이제 GA 쪽 교육팀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변액과 관련한 내용, 약관과 관련한 내용, 아니면 세금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현장감 있는 얘기들, 저희들이 직접 쓰는 말들이니까 저희들이 보험 설계사들로서 있으면서 사용하던 언어들로 한번 표현해보자라는 게 이런 과정들인 거고요. 다음 달에도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보상 전문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질병 마케팅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약관인데요. 자, 2015년이죠. 2015년 10월 달에 보도자료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국가가 그전에는 대한민국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특히 주계약이죠. 주계약과 관련해서는 약관이 표준 약관이라고 해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약관을 아예 만들어서 줬습니다. 모든 회사가 공통약관을 주계약과 관련해서는 공통약관을 사용했고요. 특약은 삼성, 교보, 하나와 같은 빅3죠. 빅3가 약관을 만들면 다른 회사들은 그걸 컨트롤 C해서 컨트롤 V 하는 형태로 특약의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오타까지 회사마다 다 똑같았습니다. 오타 난 것까지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약관에 상품별로 약간씩 차이들이 있는 여러 가지 회사별로도 차이가 있을 거고 상품별로도 차이가 있는 그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보험 분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표준 약관이란 제도를 폐기하고 보험사들마다 각자 자기 상품에 맞는 약관을 본인들이 만들라고 한 겁니다. 다만 그 만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의 약관의 90%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어쨌든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내용, 분쟁과 관련한 내용, 그 다음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한다는 절차에 대한 내용들도 약관에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 외 상품의 특이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서로 약간씩 달리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표준약관, 과거의 표준약관을 비추어 가지고 바탕으로 회사들마다 공통으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매트라이프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약관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할 때 보상과 관련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시간에 얘기 드릴게요. 보상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약관에는 초에 상담할 때도 고객들하고 얘기 드릴 거리들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업 패턴 중에 습관 중에 하나가 저는 고객하고 상담하기 전에 꼭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쇼잉이라고 하면 쇼잉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고객에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 제 이미지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3가지 중에 하나는 약관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약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7년 전부터 공부해왔던 약관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책자 약관을. 그냥 보통 약관을 CD로 고객에게 지급하는데 제가 꺼내놓는 건 책자 약관입니다. 현재 책자 약관을 그때그때 바꿔서 꺼내놓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공부했던 걸 꺼내놓는 거고요. 거기에 바뀔 때마다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표시해놓고. 왜 그걸 계속 꺼내놓느냐? 이유는 느낌은 오시죠? 열심히 공부했더니 7년 정도 됐으면 책이 가방 안에 넣어 다니고 상태가 엉망이 되어 있겠죠. 상담하다 커피도 쏟았을 거고 뭐 비 오는 날 비도 좀 맞았을 거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포스트잇이나 형광펜도 칠해놨을 거고 메모도 해놨을 거고요.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올려놓고 시작할 때 오늘 제가 보험에 관련한 얘기를 안 드릴지언정
그걸 일단 올려놓고 시작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약관이 저 상태가 되도록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왠지 맡기면 내가 보상과 관련해서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혹시나 약관과 관련한 공부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책자 약관들, 내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회사의 책자 약관 정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공부하고 표현해두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상식과 오해에 대한 저희가 보상과 관련한 상식과 오해에 대해서 한 5가지만 한번 보죠. 자, 한 분도 5분이 계시니까 우리 지점장님 빼고 하나씩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제 화가 납니다. 한 분은 어떤 분은 지난달에 들으셨기 때문에 답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선천적 질병은 저희가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선천적 질병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자, 생명보험 기준입니다. 손해보험 말고요. 제가 오늘 드릴 건 손해보험 얘기는 거의 안 드릴 거고 생명보험 중심으로 얘기 드릴 거고요. 다음 달에는 손해보험 얘기들까지 같이 드릴 겁니다. 자, 생명보험 기준으로 선천적 질병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보통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험적으로 보장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보장이 되는 내용도 있고요. 보장이 되는 것도 있고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선천적 질병에. 선천적 질병이 정도가 심한 걸로 구분 짓진 않고 다만 어떤 보상은 이루어지는 거고 보상의 종류에 따라서 선천적 질병은 다르더라.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보상의 종류에 따라서 보장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이 존재한다인 거고요. 자, 성형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시죠? 미용 목적의 성형은 저희가 보장을 안 하겠지만 보통 안검하 수증을 해서 저희가 쌍꺼풀 수술을 합니다. 그죠? 쌍꺼풀 수술할 때 피부과에서 하는 거 아니라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했습니다. 좀 이쁘게 하려고. 자, 성형외과에서 하면 그건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검하 수증이긴 한데 성형외과에서 했습니다. 자, 성형외과에서 하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저희들이 상식과 오해라고 생각했던 이 내용들은 답을 드리면은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할 때는 지급되고 어느 항목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게 약관에는 뭐 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더라. 그래서 생명보험의 약관은 철저하게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자, 시력이 나쁜 건 장애이다, 아니다? 이 남성분들은 잘 압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3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군대 갈 때 시력 검사를 하는데 면제 수익,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지만 면제 대상, 4급 대상이었습니다. 4급. 3급도 아니고 4급 대상이었는데 신체 검사를 1년을 미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좀 갔다 온다고 1년을 이렇게 미뤘던 적이 있었는데 한 해가 바뀌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시력 기준이. 그래서 현역병 대상으로.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현역 갔다 왔습니다. 현역을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시력이 나쁜 건 분명히 장애입니다. 장애인데 단순히 나쁜 게 아닌 거죠. 약관에 보면 어떤 경우에 장애가 된다라는 게 시력과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을 거고요. 자, 부담보 같은 경우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부담보 부여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답은 드렸죠. 보상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더라 라는 내용인 거고 무엇에 근거해서 보상이 되고 안 되는지 마찬가지죠. 실효가 된 계약입니다. 실효 나기 전에 있었던 이슈가 아니라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암 진단이라고 해보죠.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비는 보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일단 안 하려고 하겠죠. 실효난 계약인데.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보상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닌 게 좋을까요? 받는 게 좋겠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관에 전부 다 들어있는 내용이더라 라는 걸 바탕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보장 개시일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자,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다르게 생명보험의 제1회 보험료 받은 때, 즉 보장 개시가 시작되는 때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라고 명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1회 보험료 받은 때를 어떤 분들 손해보험을 많이 하신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에 이제 영업을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회 보험료 받은 때를 보험료 실제 고객의 통장에서 회사 계정으로 보험료를 출금한 그 순간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라고 합니다. 이건 손해보험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모 지회에서 제가 해봤습니다. 언제가 보장 개시가 되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인가요? 했더니 어떤 분은 오후 5시랍니다. 무조건 오후 5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회의 총무님은 오후 5시에 보험료를 모두 일괄 출금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출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오후 5시가 맞는 거죠. 1회 보험료를 손해보험 기준으로는.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그 1회 보험료를 실제로 보험료가 들어온 순간 또 의미를 하지만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뭐한 때? 제공한 때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손해보험과 다르게 생명보험 청약서에 계좌번호를 적는 곳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계약 장소를 적도록 되어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적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약관에서 보았던 1회 보험료를 받은 정보를 제공한 순간이 언제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뒤에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자, 뒤에 얘기가 뭐냐면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과거에 99년도였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97년도에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이라는 게 처음 출시된 게 97년도였고요. 97년도에 종신보험이 처음 나왔을 땐 종신보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지도 못했고 거의 판매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 당시 90년도에 대한민국의 보험 문화는 뭐였냐면은 건강보험이었습니다. 10,000원이 안 넘어가는 보험이 세일즈가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10몇만 원, 20몇만 원 하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보험이 나온 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프루덴셜 생명의 한 LP가 서울에 있는 LP가 속초에 있는 의사를 만나러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도 뭐 상속 플랜 때문에 계약을 한 거죠. 의사에 계약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설계사는 서울로 돌아와서 보험료를 출금을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요일 날 보험료를 출금할까요? 토요일 날 할까요? 일요일 날 할까요? 월요일 날 할까요? 보통은 금요일 날 저녁에 계약을 했으면 월요일 날 보험료를 출금하게 되겠죠. 자, 주계약 가입 금액이 그 당시 99년도에 3억이었는데요. 현재 물가 가치로 보면은 한 20억 가까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사분이 한 계약인데 어쨌든 그 3억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다음 날 그 의사분이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자, 보험료는 한 번도 출금을 못 했어요. 자, 그런데 프루덴셜 생명에서 그 3억의 보험금을 지급을 한 거죠. 이유는 약관에서 1회 보험료 받을 때, 즉 보장 개시가 언제부터 된다? 정보를 제공한 순간부터라고 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하나 더 가는 게 뒤에 있는 말인 거죠. 책임 있는 사유로 라고 하면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객의 책임의 사유로 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계좌번호를 적어준, 최애 보험료를 적어준 그 계좌번호에 1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장을 해준 겁니다. 설계사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보험료를 단지 출금을 못한 것뿐인 거지 실제는 고객은 1회 보험료를 낼 마음이 있었으니까 돈을 넣어놨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그 1회 보험료가 안 들어있었으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6년도에 13억이었는데요. 계약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올림픽대로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가입 금액이 13억이었습니다. 사고 그때 뉴스에도 나왔던 사고였는데 크게 사고 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13억을 지급을 했죠. 이유는 1회 보험료가 들어있는 계좌 번호를 받아놨기 때문에. 자, 그런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고객분들에게 한번 보세요. 저희가 공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냥 편하게 표현하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공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은 왜 가입하나요? 보장성 보험은.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서 그래도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했는데 제가 물리적 한계 때문에 오늘 한 이 계약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가지고 내일 오후든 오전에 출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가입한 게 보험이잖아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어떨 때? 초회 보험료가 들어있는 계좌 번호를 알려주시면. 자, 초회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는 계좌 번호를 다른 걸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초회 보험료는 상관없습니다. 초회 보험료 같은 경우는 무조건 1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있는 걸 알려주세요. 계속 보험료는 평소에 쓰는 자동이체 통장으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번호를 알려주시는 거고, 최애 보험료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니 반드시 그렇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이슈는 안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보험 설계사로서 멘붕이 오는 경우가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보험을 계약하고 반드시 후회를 3번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있죠? 후회를 3번을 해요. 어떤 후회를 하면 가장 큰 후회는 마지막에 합니다. 보험금 받을 때 좀 큰 거 가입해 둘 걸. 이거 누구나 하는 후회, 좀 큰 거 가입해 둘 걸. 그런데 가장 마지막 후회는 그거지만 첫 번째 후회는 뭐냐면은 보험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후회를 합니다. 딱 보험 계약을 하고 저희들랑 헤어져서 저기 전철 타러 가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순간부터 하는 거죠. 괜히 한 거 아니야? 딴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거 말고 딴 거 할 걸 그랬나? 그런 후회를 하면서 가드라 하는 거죠. 자, 그런 고객의 마음을 저희는 알고 있기에, 자, 보험료 출금을 하려고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보험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실 겁니다. 자, 총무님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지점장님에게 일단 보험료 좀 출금 좀 해봐. 서류는 내일 가져다 줄게. 하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보험료 출금을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멘붕이 오잖아요. 팝업이 하나 뜹니다. 잔고 부족. 그럼 고객한테 연락하셔야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까지는 출금해야 될 테니까. 잔고 부족 뜨면은 고객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 전화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확실히. 그 마음이 잠시만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인해서 전체 한 100개 중에 한 10개 채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미뤄지는 계약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또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최애 보험료가 들어있는 계좌를 받게 되면은 그런 이슈들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약관에 보장 개시일과 관련한 내용을 클로징 할 때 고객에게 꼭 이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표현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어디에 근거해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보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라는 프루덴셜 생명과 같은 예를 들어드리면서 안내 드리는 거고요. 손해보험의 보장 개시 시점은 얘기 드렸습니다. 언제다? 보험료가 출금이 된 순간부터입니다. 무조건. 손해보험은 시간 적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금된 순간부터인 거고, 생명보험 중에 가상계좌로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은행에 고객의 계좌가 아니라 가상계좌로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고객이 직접 보험료를 입금하는 경우,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들어오는 순간이 그게 보장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는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그 순간이 보장 시작이지만, 보장의 개시지만,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들어와야지만 보장이 시작된다. 이거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을 약정을 했습니다. 자, 보험료 대납을 약정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큰 이제 위반 사유니까 보험 설계사를 그만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위반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고객분이 보험료를 초회 보험료나 뭐 2회차 보험료를 고객이 설계사가 대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대납을 한 사실을 알았어요. 1번, 보험금은 지급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금은 지급될까요? 안 될까요? 대납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어요. 보험금이 나갈 사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자, 보험회사는 대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보험금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일단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보험료는 들어온 건 맞으니까. 맞죠? 보험금은 나가지만 누가 잘못했나요? 설계사가 잘못한 거죠.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 과거 같으면은 그 구상권을 거의 또 보험회사들이 잘 안 줬어요. 왜? 모집이 중요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갈수록 보험회사들이 힘든가 봅니다. 요새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슈들이 많아집니다. 전에는 구상권을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구상권 청구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 자체도. 근데 이제는 구상권을 보험회사들이 청구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2억, 3억씩 청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사가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대납 같은 경우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이런 케이스 볼게요. 고객이 오늘이 말일입니다. 제가 말일자 계약을 이번에 뭐 수당률 때문인지 보너스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니면은 이번 달에 있는 시책 때문이라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한 3만 원, 4만 원짜리 아주 자그마한 계약입니다. 고객의 월급날은 5일이랍니다. 5일인데 저는 이번 달에 이걸 계약을 하면 저에게 참 좋아요. 어차피 고객은 계약을 할 거고. 그런데 고객은 5일날 계약하겠답니다. 본인이
5일이 월급날이니까. 자, 그런 경우 우리 팀장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나는 이 4만 원짜리 계약을 이번 달에 하면 참 좋겠는데, 고객은 어차피 하긴 할 거예요. 이번 달에 하면 참 좋겠는데 고객은 이번 달에는 내가 돈이 없으니 5일 월급날에 그때 하겠게 라고 합니다. 오늘은 말일입니다. 마감은 해야 되겠고요. 그냥 5일 가서 계약 받으시나요? 뭐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일단 내가 보험료 내줄게. 나중에 5일날 나한테 줘. 내가 일단 너한테 줄게. 나중에 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상계좌로 고객의 이름으로 입금을 설계사 입금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제 고객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20% 정도 떼먹혔습니다. 안 주더라고요. 안 준다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왜? 제가 해지라도 혹시나 하게 되면 환수당하니까. 차라리 그냥 그만큼 떼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고객의 이름으로 제가 가상계좌에 돈을 넣었거나, 아니면은 제가 고객이 저한테 현금으로 직접 주고, 너가 그냥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해줘.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너가 입금해주면 나는 너한테 돈을 그냥 지금 현금으로 줄게. 금액이 작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계신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현금 줄 테니까 너가 좀 입금 좀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모두 다 대납입니다. 대납입니다. 고객의 이름으로 내가 가상계좌 입금해도 대납이에요. 보험회사는 딴 건 안 하고요.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특히 보험금이 작은 뭐 1, 20만 원 이런 계약들 아니죠.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커다란 금액이 지급될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금액들이 지급될 때 같은 경우 꼭 고객에게 뭘 받나요? 동의서라는 걸 받습니다. 병원에 관련된 동의서도 받지만 계좌 정보에 대한 금융과 관련한 동의서도 받습니다. 왜 그걸 받는지 아시겠죠? 딴 거 확인은 딱 안 하고요. 보험회사가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1, 2, 3회차 보험료가 어느 통장에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건 클릭 한 번이면 나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보험회사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게 설계사와 관련된 계좌에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대납으로 확신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구상권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 굳이 대납을 하셔야겠다면, 어떤 꼭 양아치 같은 고객들이 있어요. 안 내주면 절대 계약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양아치들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그래도 계약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1, 2, 3회는 피해서 대납을 해주세요. 1, 2, 3회는 절대 내주시면 안 됩니다. 딱 걸립니다. 고객이 얘기 안 하더라도 걸릴 수 있으니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현금으로 받은 것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고객이 통장에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대납일까요?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법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으십니까? 고객한테 돈 받을 때? 고객이 아무리 나는 돈을 줬는데 얘기하도 소용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옛날처럼 무슨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현금으로 받고 내가 입금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입금하시라고 무조건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케이스. 그래서 많은 설계사들 중에 뭐 이제 어떤 잘 나가시는 설계사분들께서는 차명 계좌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명 계좌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장계실과 관련해서 어린이 보험인데요. 자, 보통 성인 보험들 같은 경우 제가 뒤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린이 보험 연결해 볼 텐데, 뭐 암과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 90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대진단비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어떤 회사는 면책기간이 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 공통으로 2년입니다. 2년인 거고, 일상생활 장애 상태 같은 경우는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주기하게해서 보장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도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암 진단비 등등등 여러 가지의 진단비들이나 큰 질병들에 대한 이런 보험금들이 면책 기간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어린이 보험들 15세 미만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면책기간은 왜 존재할 걸까요? 암과 같은 경우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은.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험금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요? 선의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역선택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본인이 진단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병원 가서 의심소견 나오면 일단 보험 가입하고 진단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해서 90일 이내에 그런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책기간이 존재하는데, 어린이 보험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왜요?
역선택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판단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가 아픈데 병원 가기 전에 일단 보험부터 가입하고 90일 기다렸다가 그 다음 병원 가자? 그럴 부모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아니 다른 나라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린이 보험은 그런 까닭이 역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뭐 6대 질병, 4대 수술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암을 제외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관련해서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일까요? 아닌 상품이 좋은 상품일까요? 우리 팀장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어떤 회사는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회사는 메트라이프 약관이니까 저희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가입 즉시 뇌출혈이나 급심근경색 보장을 해요. 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없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판단하시는데 이건 같이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면책기간이 없으면 일찍부터 보장을 하는 거죠. 면책기간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보험료는 더 올라갑니다. 그 회사의 보험료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면책기간이 있으면 분명히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 뭐 1, 2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크게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하실 때도 보면 이런 면책 기간도 영향을 같이 주더라고요. 그냥 저 상품이 좋다, 나쁘다의 판단 기준은 아니더라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상생활 장애 상태 가끔 가다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일상생활 장애라고 합니다. 먼저 무조건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거동 불편. 내가 걸어 다니는데 일단 목발을 짚건 휠체어를 타건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되건 못하건 뭔가 움직임에 있어서 걸어 다니는 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불편한 상태가 일단 무조건 들어갑니다. 걷기가 불편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넷 중에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자, 걷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넷 중에 하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된대요. 그 넷 중에 하나가 뭐냐 보니까 먹고, 입고, 싸고, 씻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 네 가지인 거죠. 걷는 것과 함께, 보행과 함께 먹고, 입고, 싸고, 씻고. 이 넷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럼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자, 먹는 것과 입는 게 불편한데 걷기는 잘 걸어 다니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일상생활 장애 상태도 아니다? 그건 아니답니다. 무조건 걷기 불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상태를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저게 많이 오냐면은 중풍입니다. 중풍이 뭔가요? 우리말로 중풍. 조금 이제 뭐 대단히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보험회사식으로 표현하면 뇌졸중 되겠죠. 뇌졸중. 뇌경색증과 뇌출혈일 텐데 그런 분들이 따라오는 게 이 일상생활 장애 상태인 거죠. 왜? 중풍이라는 것 자체가 마비를 동반하죠. 골든타임 안에 6시간 내에 이렇게 발견하고 6시간 내에 이렇게 가지 못하면 분명히 어딘가 마비가 옵니다. 몸에. 마비가 오다 보니까 걷기, 보행이 불편해지는 상태가 지팡이를 짚는 경우가 거의 따라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뇌경색증이든 뇌출혈증이든 할 때 같이 따라 붙는 게 일상생활 장애 상태더라라는 거를 함께 생각하시면 매트라이프의 미리 받는 변액종신보험 공감 또는 미리 받는 G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이든 비변액이든 거기에 주계약에 대한 면책기간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타사에서도 이런 선지급 종신보험들이죠. CI 보험이라고도 표현하고 요즘엔 GI 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런 GI 보험들의 주계약에는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자, 어떤 회사는 중대한 뇌졸중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그냥 뇌출혈만 보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같이 판단해 볼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주계약에서 뇌출혈만 보장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중대한 뇌졸중을 보장합니다. 뇌졸중을 보장하는 게 좋을까요? 뇌출혈만 보장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같이 판단하지 말자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자, 뇌출혈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그 중에 막히거나
막히거나 터진 경우가 뇌경색증과 그 다음에 뇌출혈인 거죠. 뇌경색증에 비해 가지고 뇌출혈이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경우의 수가 더 적어요. 뇌출혈이 더 적은데 중대한 뇌경색증이죠. 마비까지 동반하는 중대한 뇌경색증이 오는 경우는 뇌출혈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전체 뇌혈관 질환의 7% 정도, 뇌출혈이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은 마비까지 동반한다라는 그 CI 보험들이 그래서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제 CI 보험에서 뭘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GI 보험으로 그런 의미에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표현은 포괄적인 것 같지만 경우의 수가 적어지는 거죠. 중대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반드시 마비를 동반해야 되니 연구 장애가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적습니다. 확률이 적단 말은 보험료 수준은 어떻다는 소린가요? 역시 보험료 수준은 조금 낮아집니다. 그냥 GI 보험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보험료를 역시 조금 더 신경 쓴다라고 하면은 그런 CI 보험군이 훨씬 더 GI 보험보다는 CI 보험군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불편한 분쟁 이슈를 안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GI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각각 유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 정도 챙겨둡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계약 독촉과 관련한 내용인 거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저희가 2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새 40분 지나갔죠. 제가 40분 했으니 3시니까 마치는 시간은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3시 10분에 다시금 뵙고요. 3시 40분에 저는 딱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기간을 두고 반드시 고객에게 뭘 해라? 안내를 납입 최고와 관련해서 실효가 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내를 하는 방법도 약관에는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니 서면이나 또는 전화나 전자문서를 알려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SMS죠. 이런 문자로 안내를 드리는 건 이건 전자문서로 안내를 드린 걸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서 문자를 제공하는 거지 반드시 전자문서라고 문자가 아니라 메일입니다. 그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청약서에 고객에게 메일을 안 적습니다. 메일을 적으면 뭐 약관도 메일로 보내도 되고 하면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얘 때문이라도 메일을 못 적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제가 메일을 안 적었으면 메일로 못 보낼 거고 납입 최고와 관련해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납입 최고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자, 비용 중에 어떤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냐면은 전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납입 최고와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 또 원래 콜센터에 그냥 하면 되지 않은데 콜센터에 한번 이렇게 앉아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전화가 끊임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콜센터는. 낮 동안에 끊임없이 받는데 거기에 아웃바운드 콜까지 하는 부서 같은 경우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저것까지 전화 통화를 더 하라고 한다? 인력이 한계가 있죠. 그럼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 또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뭘 선택하냐면 납입 최고는 항상 등기를 보냅니다. 우편으로 그래서 납입 최고를 안내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회사는 언제 안내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로? 실효되기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즉 15일 전에는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15일 전에는 안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객이 자동 이체일이 25일이에요. 가령 이렇게 보죠. 고객의 자동 이체일이 25일이에요. 또는 말일자예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15일 날 등기를 보냈을 텐데 고객이 등기를 받아보고 나 보험료 내려고 했는데 이 등기 왜 날라온 거야?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 내려고 다 했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사람은 또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지는 또 마음도 있으니까. 그것도 빨간 글씨로 독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경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보다는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피보험자, 제 고객의 피보험자 숫자가 1000명이 조금 넘어갑니다. 피보험자 숫자 이제 보험회사에 있으면 제가 다 모집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고하 계약들도 받아서 이관받은 고객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이제 고객 숫자가 피보험자 숫자가 한 1000명이 넘어가는데 1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고객들 중에 항상 보면은 실효를 내는 고객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연체 상태에 있는 고객들이 꼭 있습니다. 매달 응당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연체 보험료를 연체 상태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시는 고객분들도 있고요. 한번 안 내서 앞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라도 깜빡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연체했다가 정상적으로 연체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효되는 고객분들보다 오히려 연체 상태로 계속 가는 분들이나 2번 보험료 한꺼번에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자, 우리 팀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객 중에 과연 나는 연체 상태로 있는 고객분들이 한 몇 % 정도 되는가? 매달. 똑같은 사람이 매달 연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연체 상태 고객이 보통은 몇 명 정도 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항상 연체 상태에 있습니다. 내 고객이 100명 있다? 100명 중에 10명은 꼭 연체시키고 있을 거예요.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도 개인의 입장에서, 설계사 입장에서 한 10%가 연체 상태인데 보험회사 입장으로 가보세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전체 고객 중에 10%는 연체 상태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그 연체, 10% 연체 고객에게 15일 전에, 실효되기 전 15일 전에는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요, 보험회사는. 그런데 실제로 실효나기 전에 등기를 받은 고객들이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우리 팀장님들이 보험계약을 실효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15일 전에 등기를 받았던가? 안 옵니다. 등기 안 보내요, 보험회사는. 왜냐하면 아까 10% 정도가 연체 고객이라고 했죠. 매트라이프의 보유 계약 건수가 50만 건입니다. 50만 건 중에 10%면 5만 건이에요. 등기 비용 얼마인가요? 싸게 잡아서 2,000원만 잡을까요? 5만 곱하기 2,000원 하면 10억입니다. 실효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고객에게 매달 보험회사는 10억씩 태워야 되는 겁니다. 매트라이프는. 등기 보낸다고. 의미도 없는 등기 보낸다고 10억씩을 써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매트라이프가 10억이죠. 삼성생명의 계약고를 생각하시면, 전체 총 계약량을 생각하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태워야 될 수가 있습니다. 100억을 순수익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100억을 그냥 우편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짱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아낄까 해서 등기를 언제 보내냐면은 보험회사는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보냅니다. 원래는 실효 나기 전에 등기를 보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보냅니다. 왜? 전체 연체 고객 중에 실효가 나는 곳까지 가는 고객은 또 불과 얼마,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00명이 연체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전체 보유 계약 건수가 100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1명 정도가 매달 실효가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그만큼 크게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효가 나면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원래는 약관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죠, 보험회사가. 비용 문제 때문에. 약관의 규정을 어기다 보니까 저걸 만들고 난 다음부터 보험회사는 무슨 제도를 도입했냐면 즉시부활이라는 제도를 그래서 도입한 겁니다. 실효가 난 달에는 전화만 하면 뭐 해주나요? 부활시켜주죠. 전화, 뭐 1회차 보험료와 함께 전화만 하면 부활을 바로 시켜줘요. 굳이 원래는 부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도 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알릴 의무 다시 내야 되는 거고요. 청약 서류 다시 내야 돼요. 이게 부활을 할 때 기본 원칙인데 실효가 난 달만큼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부활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달 안에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자, 그럼 보죠. 아까 실효가 나면 보장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꼭 보면은 저희가 한 10월달 보험료 안 냈어. 11월달 보험료 안 내. 그럼 보험회사는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압박을 넣죠. 유지율이 낮으면 당신 수당률 떨어뜨릴 거야 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협박을 합니다. 누구에게? 설계사에게.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에게 열심히 연락하고 문자를 보내요. 이거 안 내면 문제된다. 문자 보내고 전화 넣는데 전화 안 받아요. 실효낼 고객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귀신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쌩 까고 있다가, 전문 용어로 쌩 까고 있다가 갑자기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화가 저희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전에 그렇게 멍멍이 무시하다가 안 받다가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뭐 자그마한 질병도 아니고 또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고객을 뭐라고 해야죠? 근데 그래서 실효 나기 전에 보험료를 넣으라고 했잖아, 한 번이라도. 왜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 라고 뭐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뭐만 확인하면 된다? 등기 받았니? 고객에게 등기 언제 받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받고 어떻게 해요? 15일이라는 시간, 무조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독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받는 순간부터 해서 15일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가 등기를 언제 보내냐면은 12월 1일자로 실효가 내면은 1일날 바로 등기를 보낼까요? 아니죠.
은행에서 돈이 안 들어온 거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실효 리스트, 실효를 먼저 날려요. 실효해 놓고 난 다음에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고객들한테 다시 소팅해서 등기를 보낼 거잖아요. 3영업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벌써 등기를 보내기까지 3영업일이 필요하고 다음날 등기가 도착한다고 하더니 1영업일 또 표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응당월에 보통 보면 한 24일에서 한 25일 정도가 고객에게 시간이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더 주어지더라. 자,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그러면 등기를 뭐 실효가 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런 이슈가 있으면 고객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부활시켜가지고 보험금 청구하면은 보험회사는 이거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처음에 그걸 달라고 하면 줄까 안 줄까요? 일단 안 준다라고 하면은 뭐 해요? 약관에 여기에 근거해서 부활시키고 청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라고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급합니다. 지급하게 되는 케이스가 그런 거고요. 이걸 보험회사 알아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착한 곳이 아니에요. 그 공간은. 보험회사는 그렇게 착하지 않으니까 한번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실효가 나더라도 저런 케이스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저는 언제 활용하냐면은 자 고객분들에게 한번 보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집에 없어가지고 경비원에게 등기가 전달되고 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등기가 전달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자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등기가 전달된 겁니다. 사적 기업의 등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인편에 전달된 거는 정상적으로 등기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뭐 법원 등기, 국가 등기들 있죠. 법원 등기라든가 뭐 국세청에서 날라온다라든가 그건 본인이 직접 무조건 수령해야 돼요. 가족이 받으려고 해도 가족이 수령이 안 됩니다. 그런 거가 아닌 이상에는 사적 기업에서의 보내는 등기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의 인편, 우리 가족이 받건 가족이 받고 나한테 안 줬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모른다라는 거 상관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인편에 제공된 거는 정상적으로 전달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언제 활용하냐면은 좀 영업을 잘 하고 계신, 오래도록 잘 하시는 분들의 설계사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객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하고 고객하고 관계도 잘 여러 가지만 또 다른 하나는 고객에게 부담 지우는 것도 참 잘합니다. 고객에게 뭔가를 책임을 한 걸 뭔가를 지어줘요. 왜? 보험 계약은 쌍방 간의 거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설계사가 의뢰 입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의뢰 입장에 들어가는데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고객에게도 뭔가 책임을 지우더라고요.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겁니다. 주소 이전의 의무. 대단한 내용이 아니죠. 자, 약관책 제가 아까 낡아 빠진 약관책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고객의 지금 자, 이 약관에는 매트라이프와 제가 고객님에게 지켜야 될 약속들이 수만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수만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고객님이 해주셔야 될 의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소 이전입니다. 방금처럼 경비원에 전달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죠. 또 하나 보험회사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등기를 여러 가지 종류의 등기를 많이 보냅니다. 변액보험을 가입해서 뭘 가나요? 변액보험 리포트들을 날라가죠. 분기별로. 그래서 여러 가지들의 등기물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그 등기물이 반송이 3번이 일어납니다. 반송 3번이 일어나고 나면은 저희가 어떤 고객분을 설계하는데 잘못된 주소입니다. 주소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 팝업이 뜰 때가 있죠. 분명히 주소는 맞는데 팝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잘못된 주소라고. 그 팝업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그분이 금융회사에서 보낸 등기가 3번이 반송이 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된 주소라고 실제 맞는 주소라도 잘못된 주소라고 재확인해 달라는 팝업이 금융회사 무조건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된 고객들은 등기를 안 보내더라도 보험회사는 면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소를 잘못해 놓은 걸로 반송이 나게끔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피를 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면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딴 거 아니라 수만 가지 약속인데 이 중에서 고객님이 해주실 약속 하나? 주소 이전의 의무. 손해보험 같으면 뭐 하나 더 있잖아요. 직업고지.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도 손해보험료, 위험률이 달라지니까 보험료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지만 생명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주소 이전의 의무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알려드리면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죠. 전입신고할 때 뭐만 하면 되나요? 요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금융회사 통보해 주세요. 체크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업,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회사들에게 전부 다 보고 그 계약 정보가 있는 회사들한테는 금융위원회가 알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럼 다음 날이나 한 2일 뒤면은 문자들이 막 날라와요. 저한테. 우리은행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한은행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뭐 메트라이프 생명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다 안내가 되잖아요. 이제 원스톱이니까. 근데 굳이 그걸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젊은 분들은 안 그러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꼭 그 체크를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역시 이슈가 되더라. 거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고인데 재해 사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현재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사유죠. 그런데 밑에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보험금을 지급한다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인데 첫 번째 보면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살을 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뭐 한다? 지급한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죠. 2년 전부터, 사실 7년 전부터 해서 2년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완료가 된 거죠. 재해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살을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마냐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고객이 승소하는 몇 안 되는 대형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객이 승소하는 대형 이슈 중에 하나가 자살을 했는데 일반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지급되는 거고요. 2년이 경과가 됐으면. 재해 사망보험금도 지급해 말어 하는데 원래라면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거니까 지급 안 하는 게 맞죠. 지급 안 하는 게 맞는데 과거에 2010년 4월 전에 약관에는 회사마다 좀 도입 시기는 좀 다르지만 2010년 전에 약관에는 여기에 보시면 심신상실이 아니라 이게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신상실이 아니라 그냥 정신 이상입니다. 정신 이상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정신 이상은 이런 케이스 보죠. 자, 정신 이상, 우울증 같은 겁니다. 우울증의 판단은 누가 내려줄까요? 우울증의 판단은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진단은. 심신상실은 누가 판단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심신상실의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법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아, 뭐 우울증이 있어. 그럼 병원을 가지 내가 심신상실 판정 받으려고 법원에 가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 이상에서 심신상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과거의 약관은 표준 약관에서 정신 이상으로 적혀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주계약 약관은 일본의 약관을 번역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번역해서 사용하던 그런 약관이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심신상실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번역가가 해석을 잘못해서 정신 이상으로 해석을 해놓았던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죠. 모르고 지나갔던 게 이번에 분쟁이 그 당시에 재작년에 분쟁이 이제 최종 종결됐던 거고 결국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판정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약관 다 바꿨던 거죠. 그게 분쟁이 시작되면서. 약관을 심신상실로 바꿨는데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급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이제 현재 케이스로 보죠. 심신상실로 바뀌고 난 다음에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우울증 진단 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사고 당일날 미안하다란 문자를 발송하고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아파트에서 툭 뛰어내렸어요. 자, 이 경우에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이 경우는 이제 현재 경우에서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입니다. 이유는 미안하다는 문자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미안하다는 문자 때문에.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낼 수 있을 사람이면 제정신입니다. 저희가 뛰어내릴 때 꼭 보면 영화에서 드라마 이런 거 보죠. 꼭 신발 벗어놓고 이렇게 뛰어내리시는 분들 있죠. 제정신입니다.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뛰어내리기 전에. 옷까지 벗어놓고 지갑 놔두고 제정신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심신상실은 사후에도 판단을 내려줍니다.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모두 다 제정신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죠. 우울증 진단 후 최근에 약을 증량을 했고요.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비가 어느 추적추적 내리는 날 꼭 보면 이렇게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자살을 할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하다 살아나신 분들 중에 하는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나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와서 나를 밀어버린답니다. 자기는 지금 죽을 마음이 없는데 또 다른 내가 나와서 자기를 밀어버리는 그런 감정이 든대요. 우울증이 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에 툭 떨어지는 거죠.
자기는 뛰어내리고 싶지도 않은데 뛰어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뛰어내려서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분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하냐 마냐 가지고 이걸 소송이 들어가긴 하지만 고객 승소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심신상실로 판정받을 수 아무것도 안 남겨놨잖아요. 좀 우픈 얘기긴 한데 3번은 저희가 이렇게 대법원 판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판례들이 이렇게 재해사망과 관련해서 판례들을 보니까 이런 꼭 불륜 현장에 불륜이라고 하면 남자 혼자 불륜을 저지르는 않죠. 남녀가 같이 하는데 왜 이상하게 문제되는 건 꼭 남자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모텔에 두 남녀가 이렇게 불륜이었는데 그런데 남자의 배우자가 그 현장을 덮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찰나에. 남자분이 깜짝 놀라서 모텔이 8층이었습니다. 8층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죽었어요. 이게 재해사망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심신상실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무슨 이 바람 피다가 모텔에서 뛰어내린 현장이 덮쳤더니 모텔에서 뛰어내린 그 남자분이 뭐가 이쁘다고 이걸 심신상실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걸로 판정을 내려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판사가 보험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잘 살라고 일반 사망보험금 나가는 것보다 재해사망까지 나가면 더 좋은 거니까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좋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좀 그러니까 이렇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재해사망으로 심신상실로 인정을 해준 거죠. 뭐라고 판례문에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문에 배우자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것은 0.1초 상간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된 상당히 수치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아주 찰나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된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 어쩔 수 없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이런 약관 교육들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이제 저희 센터의 한 여성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콩팥을 준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고혈압으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신장 투석까지 하는데 젊은 애 아빠가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하는 걸 보니 배우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혈액형도 다른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가족들보다도 더 잘 맞는답니다. 그래서 떼줬어요. 아시죠? 떼준 사람은 아무런 보험금도 없는 거. 입원 수술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여자는. 수증자만 전부 다 보험금이 다 혜택이 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떼줬어요. 떼줬는데 이제 핸드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항상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득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가게가 강북에 있습니다. 집은 강남 쪽인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강대교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장사가 좀 안 되거나 하면 마음이 좀 그런 때가 울적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 본인도 기존에 질병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강사님께서 그 배우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혹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혹시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어? 사업을 하다가 본인도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까 보험 설계사로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랬대요. 있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로 뛰어내릴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 나한테 문자, 전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뛰어. 남은 애들 데리고 내가 잘 살게. 역시 본인도 마찬가지죠. 나도 아무것도 안 남길 거야. 너가 잘 살아줘.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 합니다. 우픈 얘기죠. 남기지 마시라고 배우자에게 꼭 안내를 해주세요. 거의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효과인데 저희가 약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약관을 열어볼 때 같은 경우 언제 많이 열어보냐면은 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과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약관들을 많이 열어봅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장으로 이렇게 실제 약관에서는 문장으로 적혀 있는 걸 표로 정리를 한 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내용은 이래요. 자, A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분이 A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을 그대로 고지를 하면은 어떤 보험회사도 인수를 안 해줄 겁니다. 325 보험을 제외한 어떤 보험회사도 정상적인 보험 계약은 인수를 안 해줄 겁니다. 자, 그런 고객분들 같으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자, A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걸 그대로 고지를 하면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안 받아주고 전부 다 거절할 거예요.
보험 가입하고 싶을까요? 가입하고 그냥 보험 없이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분들일수록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고 싶죠. 안 받아줘서 못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A라는 질병을 설계사에게 숨기고, 알릴 의무 위반이죠.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했습니다. 숨기고 자기는 A라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B, C, D라는 질병을 청구할 거라는 마음으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자, 그게 알릴 의무 위반인 거죠.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인데, 자, 그랬을 때 이런 보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를 약관에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약관에는 그렇게 알릴 의무 위반했을 때 보험금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라는 내용은 안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럼 보험금을 안 주냐면은 숨겼던 질병과 보험회사가 알게 된 그 숨겼던 질병과 나중에 청구한 질병이 질병 사이에 의학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면 지급을 거절합니다. 근데 의학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건 지급을 해요. 그 이후에 부담보를 잡든가 할지언정 어쨌든 그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준다 안 준다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은 숨겼던 질병이잖아요. 보험을 거절할 정도로 숨겼던 질병이 좀 중대 사유겠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뭐 하고 싶을까요? 해지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은 보험회사가 고객도 해지할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도 해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알릴 의무 위반 효과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보면은 진단계약권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가 알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기간들이 보험회사가 알게 되더라도 저 이후에 알게 되면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시간입니다. 진단계약권은 어떻다? 피 뽑은 건 1년이 지나서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해지할 수 없답니다. 두 번째, 무진단계약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없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지 해지할 수 없나요? 무진단계약권 같으면. 2년이란 말도 있고 3년이란 말도 있는데 2년과 3년의 차이는 뭘까요? 뭐 어렵게 고민하지 말자고요. 적어놨잖아요. 문장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냥 2년과 3년은 문장의 길이가 달라요. 2년은 뭐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자, 밑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경과한 경우죠. 차이가 뭐냐면 보험금 지급 사유 이거잖아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거는 큰 범위에서 건강보험까지 같이 생각하세요. 건강보험도 보험이니까. 자, 저희가 감기로 병원 가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희한테 직접 주진 않겠지만 누구한테 가나요? 병원에다 보험금이 나가죠. 자, 그래서 보험금이 건강보험까지도 포함되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실손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청구할 보험금을 이걸 청구해봐 보험금이 안 나온다. 이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 번이라도 병원 자체를 안 간 겁니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병원 자체를 안 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하셔야지,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다가는 굉장히 분쟁이 말릴 수 있습니다. 괜히 된다라고 했다가 설계사가 역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 두시는 게 맞아요. 그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란 말은 뭐라고요? 내가 병원 자체를 아예 안 간 겁니다. 그렇으면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가 내가 숨긴 질병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숨겼는데 병원 가야죠. 감기로라도 병원 가고 치과도 가야 될 거잖아요. 치과로라도. 그런 경우에는 뭐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뭐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숨겼던 질병이 있는데 2년 동안 병원을 안 갔어. 이 케이스는, 이런 경우는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강철 체력이실 겁니다. 병원을 안 가도 되는 분이니까. 강철 체력인 거고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 되니까 골골 체력들은 3년만 경과하면 된다. 자, 강철 체력은 2년만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골골 체력들은 3년만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5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5년은 뭐냐면은 앞에 보면은 위에 1, 2, 3년은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이 뭐냐면 고객분들이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은 A라는 질병을 숨겨 최초에는 B, C, D만 보장받아도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숨겼어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A라는 질병을 숨겨놓고 난 다음에 A를 청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꽤 지났는데 하면서 그게 뭐예요? 사기입니다. 숨기고 난 다음에 그걸 청구하잖아요. 이런 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기친 거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 그런 경우에는 뭐다? 그런 경우도 5년이 경과하면은 보험회사는 해지시킬 수가 없답니다. 이 5년은 그래서 부담보와 그 다음에 과거 질병 이력에 대한 보장 제한에 대한 얘기, 이런 거에 모두 다 함께 종신부담보에 대한 얘기에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얘기가 다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죠. 자, 무진단 계약인데 폐렴이라는 걸 속이고 1년 후에 폐암이 걸렸습니다. 폐렴을 그대로 안내를 드리면 여러 가지 부담보나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고객이 숨겼던 거죠. 숨기고 폐암에 걸렸으면 첫 번째. 자, 이 계약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할까요? 안 할까요? 폐암에 걸린 고객분이에요. 숨기고 폐암에 걸려서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해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폐암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 보험금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꽤 많은 양이 나가겠죠. 입원 수술비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무조건 해지시켜 버릴 겁니다. 숨겼다는 사실을 무진단이니까 2년은 최소한 2년은 지나가야 되는데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해지를 해버리긴 하겠지만 폐암 진단비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폐암 진단비는 지급합니다. 왜? 숨겼던 게 폐렴이고 걸린 게 폐암이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처럼 보이죠. 의학적인 연관성이 폐렴과 폐암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의학적인 연관성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폐렴이 심해지면 폐암이 와야 돼요. 폐렴이 심해져서 폐암이 오든가 폐암의 주된 원인 중에 폐렴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근데 폐렴이 심해지면 폐암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죽습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그냥 사람이 죽는 거지 폐암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폐암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둘 간의 의학적인 연관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는 지급하되 보험회사는 이 계약은 해지해버릴 겁니다. 왜? 앞으로 나갈 보험금이 부담스러울 거니까. 이렇게 연관성을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무리. 자, 과거 질병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이제 생겨나게 된 게 2009년 이후부터 약관에 생겼는데요. 요것만 딱 파악하시면 이제 5년이라는 얘기. 자, 과거 질병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내가 고질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고질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뭘 잡는다고요? 부담보라는 걸 잡죠. 그런데 그 부담보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거 질병에 대해서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 진단 및 치료 사실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5년이 지나고 나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부담보를 잡는데 부담보를 잡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진단 및 치료 사실이 없으면 뭐 한다? 5년이 경과하고 나면 무조건 보장해야 된답니다. 자, 이게 부담보랑 연결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종신부담보를 참 많이 잡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완치가 안 되는 질병들 같은 경우는 종신부담보를 많이 잡죠. 근데 그 종신부담보도 사실은 기간 제한이 걸려 있는 겁니다. 무슨 경우에? 치료 사실이 없으면 5년 지나면 뭐 해줘야 되니까 종신부담보 잡았어도.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종신부담보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5년 이후에는 보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건 이렇게 활용하자고요. 저희가 기간부담보를 잡거나 종신부담보를 잡히면 보험증권에 뭐가 적히나요? 부담보 내용이 주홍 글씨처럼 딱 찍혀서 나오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고객에게 그 기간 또는 종신부담보 같으면 5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고객 찾아가서 뭐 하자고요? 증권 재발행 시켜드리자고요. 재발행하면서 부담보 삭제해 주세요. 왜? 삭제해야 되니까. 보험회사에 삭제를 요청하면 깨끗한 증권을 재발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고객하고 만날 접점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무기가 되겠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고 결국 최종적으로 부담보의 정식 명칭이 특정 신체 부위 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약, 이게 부담보의 정식 명칭이에요. 약관에서 뭐라고 적혀 있다고 부담보를? 특정 신체 부위 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약이에요. 자, 처음에 상식과 오해에서 보면은 부담보 부위에 보장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뭐가 보장이 된다고요? 뭐가 안 된다고요? 부담보가 걸리면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뭔 보장을 제한한다고요? 질병을 제한한다는 거지. 재해는, 상해나 재해 같은 경우는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신체 부위와 관련됐다고 해서 보장이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질병은 제한되지만 뭔 보장한다? 재해나 상해는 보장을 한다.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세 번째 보면 재해 또는 뭐 역시 치료 사실 5년이 경과되고 나면 보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1번과 2번에 보면 질병도 있습니다.
그 질병 종류 중에 뭐가 있어요? 합병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합병증. 자, 부담보 부위에서 문제가 돼서 다른 쪽으로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생긴 게 부담보 부위로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는 다른 거죠. 경우가 다른 거죠. 그 두 가지를 1번, 2번으로 달리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의되네요. 부담보가 잡히더라도 뭐는 보장해준다? 합병증 보장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든 합병증 보장해야 되는 거고, 재해 또는 상해 보장해야 되는 거고, 5년 경과하면 보장하는 거고, 사망 당연히 보장하는 거고. 자, 허리 디스크를 수술 안 하신 분은 무슨 부담보 잡히는지 아시죠?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 수술 안 했어요. 종신부담보 잡힙니다. 디스크 수술을 하면 기간부담보를 잡습니다. 이상하게. 생명보험회사는 그렇게 해요. 수술을 하면 기간부담보를 잡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안 하면 종신부담보를 잡아요. 수술을 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디스크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종신부담보를 잡혔어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 안 나가겠죠. 그런데 그 디스크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돼가지고 제가 길 가다 다리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디스크 수술 부위가 터졌어요, 다시. 그럼 재수술을 해야 될 거잖아요. 두 번째 수술에는 보험금이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건 나간다고요. 왜? 그때는 재해였으니까. 그럼 무조건 안 나간다? 이런 것도 한번, 무조건이라는 건 대한민국 약관 안에서, 보험약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뒤쪽에 이제 기타 이제 보상과 관련한 보상, 실제 보상 이력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케이스들을 구분 지어가지고 다음 달에는 안내를 드릴 거고요. 계속 시리즈물로 이런 내용들을 질병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